이게 이제 신입이 아니라 임원한테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새로운 사람 뽑거든요.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냐고. 근데 바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창의성 있는 사람을 한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 재미난 걸 제시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고요. 묵묵하게 이걸 잘 만들고 디벨롭하고 참아가는 인내력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빨리 푸는 훈련만 하는 사람, 전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AI 시대에 맞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MS에서 AI 사업을 담당하는 그 부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원래 인터뷰 약속이 없던 질문이긴 한데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MS가 오픈 AI, 챗 GPT를 바탕으로 이제 코파일럿도 만들고 해서 이 도구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주역 중에 하나거든요. MS 내에서도 계속 그 직원 인력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랑 친한 MS 또 다리 이사님한테 최근에 물어보니까 임원들한테 압박이 너무 온대요, 이제. 신입 직원은 덜 배정해주고 팀원 덜 배정해주고서 도구 써가지고 너 사업 분야 넓히라고. 이게 이제 신입이 아니라 임원들한테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MS 내부, 외부 다 바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새로운 사람 뽑거든요. 또는 더 이렇게 권한을 많이 주는 사람들 관해서 생기고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냐고. 근데 바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창의성 있는 사람을 한다. 이제 기초 지식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뭐를 할지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제안해야 되는데 이게 창의성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아이디어만 내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주변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카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라고 해서 종 모양이 있죠. 카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보게 되면 조직에서 카이 모델의 양끝처럼 약간 적지만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 재미난 걸 제시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이걸 잘 만들고 디벨롭하고 참아가는 인내력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버무려져 있으면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MS도 그렇지만 제가 만나봤던 빅테크의 임원분들은 거의 두 가지 정신은 거의 뭐 워딩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는 그래요. 보면 수학을 놓고 봐도 제가 문제 빨리 푸는 훈련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피아드 나가보고서 느꼈던 게 올림피아드 나가면 학교에서는 전혀 안 풀어봤던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전국 석차 2등까지 해봤었는데 문제를 빨리 푸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좀 그때 깨달아졌어요.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문제를 빨리만 풀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다른 대부분의 과목들도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죠. 전 정말 경악했던 게 영어나 국어 교과 지문을 제가 재작년인가 본 적이 있어요. 수능을. 너무 길어요, 지문이. 도대체 이거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고서 하나 봤더니 학원에서 이걸 물론 학교에서 그렇지만 팁이 있더라고요. 지문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보고서 이렇게 유추하면 되는 거라고. 와. 이건 문제를 푸는 스킬이지 정상적인 학습 능력 올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유는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 정량화 시켜야지만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하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정치적이거나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못 건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빨리 푸는 훈련만 하는 사람, 전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창의성은 머릿속에 낯선 게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걸 잘 연결했을 때 나오는 성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십만 명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똑같은 걸 다 배워요. 똑같은 걸 다 배우고 대학들도 보게 되면 뭐 서울대 무슨 콩고과고 연세대 콩고과고 커리큘럼이 거의 동일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안 달라요. 근데 이 친구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죠. 사회에서 이걸 요구해요. 갑자기 몇십만 명을 놓고서 너희들 각자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각자 옆에 사람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내라고. 이건 잔인한 일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 공부해야 하는데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라고 그래. 이거는 정말 너무 고문에 가까운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이 고문을 멈추려면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뭐 영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직까지 뭐 수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분야적으로 굉장히 리스판스가 좋거든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질문하는 능력이죠. 과연 내가 문제를 뭐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이냐.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보다 AI가 방대하고 빠른 결과치를 갖고 와요. 물론 인간이 AI가 던져둔 이 답변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건지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식견은 빠르게 문제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빨리 무언가 던져주는 것들을 이제 AI가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유현상이 자꾸 신입사원을 안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들한테 엄청난 창의성인 거나 새로운 다양성을 바라볼 수 있는 뷰를 아직까지 기대를 덜 했죠. 주로 했던 게 상급자가 그거 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빨리빨리 뭔가 자료 만들어서 대안 갖다 줘. 근데 요거를 AI가 잘하다 보니까 이제 신입을 안 뽑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정형화된 입시 제도나 사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 중요한 게 그 기업이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게 되면 그게 아랫단계로 넘어오겠죠. 그 기업에서 우리는 A가 아니라 이제 B와 같은 인재를 원해. 그럼 대학도 조금 바뀔 것이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지면 사실 이게 정시 모집은 대학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정시는 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투시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이게 정부가 혹시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입시를 뒤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국내 기업이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옛날 직장 다녔던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최근의 기업들을 보면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지라고 하는 화장품 만드는 고위세상 코스메틱인데, 그 회사는 몇 년 전부터 학교나 이력서 쓰는 란이 이력서에 보면 학력란 쓰는 칸이 있잖아요. 출신 학교가 없어요. 전공 정도만 써요. 자소서 분량도 그냥 반 페이지 정도로 압축해서밖에 안 써요. 그리고 스펙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영어 성적, 뭐 인턴 어디서 했고 이런 것도 아예 칸이 없어요. 적는 칸이. 어떻게 보냐 하면 온라인으로 AI 기반으로 약간 적성 검사 같은 것만 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미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예전에 굉장히 온갖 서류 다 받고 몇 단계를 걸쳐하고 사람들 데리고 왔던 경우랑 지금 경우를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업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인재관도 달라지고 있고요. 이 인재를 선별하는 시스템도 달라지고 있어서 예전에 어떤 입시나 학교 교육 시스템이 이거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AI 시대에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푼다는 게 결국 질문력이거든요. 질문할 수 있어야지 궁금증이 생겨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답도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질문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은 선생님이나 시험지가 던져주는 거고, 나는 질문에 미리 답이 정해져 있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한 답안지에서 원하는 답을 내가 찾아내서 올려주는 게 나의 역할이에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상당수의 대학 수업은 여전히 교수님이 쟤네들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답은 내가 갖고 있고 너는 역시 내가 던져준 질문 답을 갖고 와, 이거거든요. 이런 트레이닝을 역시 한 20년 받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갑자기 내가 세상에 없던 질문을 던진다. 질문이란 건 철학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무지의 빈틈을 찾는 거예요. 무지의 빈틈. 빈틈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계속 돼 있어야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른 되면 더 안 되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훈련이 저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질문하는 걸 저는 이제 교수법에 대해서 모니터링, 그러니까 리뷰해주는 역할도 가끔 하고 있어서 수업에 그런 시간을 보게 되면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럼 교수님부터 가서 팔짱을 닦여.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인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지만 팔짱 끼고 한숨 쉬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 말 자체가 이미 학생의 귀를 확 죽인 거예요. 두 번째부터 학생들이 질문 안 해요. 교수님이 화났구나 생각하거든요. 정말 단순한데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수업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익명으로 포스트잇에 질문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나가기, 또는 재밌게 하려고 하면 교수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서 문자 보내기, 또는 요즘 온라인 도구 중에 뭐 패들릿, 슬라이도 질문 받을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익명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 이름을 걸고도 솔직하게 책임감 있게 질문해야지. 아니 무슨 질문하는데 책임까지 져야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회적인 뭐 정치적인 이슈도 아닌데. 모른다는 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어준 문화가 그런 겁니다. 잘못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를 적어도 깨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그거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다 괜히 장난하거나 욕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넘게 10몇 년을 받아봤는데 욕 솔직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간의 장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수님 오늘 수업 5분 더 늦게 끝낸 거 아시죠?" 라고 물은 거는 있지만은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일단 질문 좀 편하게 받아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팁은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학생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때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게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선생님이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모르는 거 학생이 물어본 건 이건 위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흔히 뭐 면박, 꼽주지 말고 모른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만큼까지는 알겠는데 뒷부분을 모르겠어." 너 나도 모르는 걸 네가 일깨워 줬구나. 근데 다음 시간에 최대한 알아봐서 한번 알려줄게." 또는 "나도 이거 알아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한 거 갖고 와 보라고." 같이 풀어나간다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준 학생이 선생님이 모르는데 내가 물어봐서 당황스럽게 "선생님 면박 줬구나."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구나. 더 깊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 질문을 더 고민하게 되죠. 이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AI를 많이 쓰도록 시키면 좋은 걸까요? 전 도구 사용도 어느 정도 해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시중에 보면 AI 도구 사용법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 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책에 도구 한 10대 개 해 가지고 막 다양한 사용 예지만 쫙 모아 놓은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쓰는 거 공부하는 분들 봤더니 약간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챗GPT만 썼는데 여기는 뭐 제미나이 얘기도 하고 클로드도 얘기하니까 다 써 봐야 되고 나는 이미지를 발리움만 만들어 봤는데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다 써 봐야 되고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 이미지를 달리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봐도 되지만 내가 프로가 되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거 아닌 이상 나한테 맞으면 그만이거든요.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그냥 처음에는 경험 삼아 쭉 해 보셔도 좋겠지만 그 여러 가지 툴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계속 이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만 봐도 가입돼 있는 서비스는 6-7 가지 되지만 주력을 쓰는 dok은 한 2-3 개밖에 안 돼요. 고렇게 처음에 경험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찾고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쓰시고 요 정도만 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AI의 정보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한 게임 중에 저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인제 인지과학적인 기법인데 수업 중에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거 설명할 때 3 가지 설명할 때 일부러 하나를 거짓으로 설명해요. 2 가지는 진실 케이스고 펩시콜라가 이렇게 했었고 맥도날드가 이렇게 했었고 뭐 버거킹이 했었어. 근데 버거킹 사는 가짜예요. 제가 만들어요 이거. 설명해 줘요. 근데 처음에 이걸 알려주고 해. 2 개는 진짜고 하나 가짜니 가짜를 찾아보라고. 그럼 3 개 다 집중해서 들어요. 왜냐하면 찾아내는 건 굉장히 재미난 미션이잖아요. 마치 방탈출 게임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냥 "오늘 비즈니스 케이스 3개 설명할 겁니다." 하면 하고 듣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의 빈틈이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인간은 타고난 프로블럼 솔버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AI하고 대답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얘가 무조건 정답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지금 퀴즈 게임처럼 잘못된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얘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어떤 논리적인 걸 물어봤으면 나의 논리로 생각을 해 보고 어떤 사실이나 숫자와 관련된 걸 물어봤으면 구글링도 해 봐서 이게 사실인지 내가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치해 보는 거를 불편하거나 이상한 작업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더 탄탄하게 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이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저도 인제 어느 정도는 지금 AI 많이 쓰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덜 나오고 더 나오는 건 알지만 지금도 제가 쓰는 기법 내에서도 할루시네이션이 제로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다 찾아봅니다. AI 던져주는 것들은. AI를 계속 쓰다 보면 결국 AI에 휘둘리게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보다 가장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던 케이스는 제가 인제 같이 일하는 기업체 임원분들 중에 그냥 개인적인 상담을 청약해서 물어보면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좀 커서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요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쓰라고 하니까 챗GPT 같은 거 허용해서 집에서 인제 쓰게끔 하신대요. 사실 근데 이것도 보면 챗GPT건 네이버 클로바 X건 간에 연령대가 정해져 있긴 해요. 마치 게임 연령이나 비디오 연령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쓸 때는 AI는 사실 연령을 잘 안 지키고 그냥 쓰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얘가 되게 이상한 얘기 해 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쓰면 재미있어해요. 특히 음성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공부하고 막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쏜대요. 영어도 물어보고 뭐 과학도 물어보고. 근데 가만히 방에서 안 나와서 봤더니 사적인 이야기하고 있대요 계속. 친구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대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집에서는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자꾸 내가 A 얘기하면 B 얘기하고 자꾸 뭐 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유저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다 맞춰 줘요.
나를 학습하게 되면은. 얼마나 편한 친구예요. 나한테 다 입안에 혀처럼 굴어주는 친구인데.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거 오래 하다 보게 되면 대인 관계를 오히려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성 측면에서 요거 하나 주의하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적인 어떤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판단을 AI한테 의존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케이스. 제 아이들도 중학교 때 보면 학교에서 어떤 토론 같은 거 숙제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팀 쪼개 가지고 너는 찬성 의견, 다른 조금 반대 의견에서 이제 학교에 모여서 찬반 토론. 근데 요즘에 인제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찬성 의견 10개 뽑아줘. 외워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막 자료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난 찬성 의견이 좀 있는데 가져가야 되는 건데 AI 10개 의견 딱 줘. 그러면 의견은 사실 할루시네이션도 별로 없어요. 타당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걸 달달달 외워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토론해도 토론이 그럴듯하게 잘 돌아가. 이걸 몇 번 하고 나면 인제 아이는 자기가 판단하는 역량이 퇴화하고 있어요. 겉으로 얼핏 볼 때는 얼핏 보니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토론도 잘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아이는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 판단한다는 게 꼭 내비게이션 길 물어봐서 정해진 경로대로 가고 안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판단까지도 실제 AI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본인이 AI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예전에는 보기에는 뭐 나오면 부모님들이 인제 돈 모아서 아이들 사 주고 환경 만들어 주고 "야 너 해." 아빠 엄마는 안 해요. 그러면 "아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저하고 비슷한 세대면 이제 50대 초반이실 텐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이제 50대 초반이면 10년 있다가 은퇴하고 80이면 죽을 건데." 이거는 꿈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80까지는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적어도. 그리고 수명도 평균 수명이 이미 10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한 도구를 앞으로 일만 더 30년, 나머지 기간 하면 50년 살아가셔야 되는데 모르고 사실 겁니까? 본인 삶에도 문제가 생겨요. 또 세상이 하나의 새로운 생각 방법인데 이 생각 방법을 지워버려. 이러면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하고도 섞일 수가 없어요. 또 아이 입장에는 그럴 거예요. 아니 부모님도 안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지?' 자꾸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은 사실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AI를 통해서 직장 업무하거나 독서 토론도 조금씩 해 보시고 아이하고 뭐 문제 생기면 거기 한번 이야기 좀 나눠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다양한 곳곳에 AI를 쓰는 걸 보게 되면 아이가 따라서 '아 나도 이렇게 좀 현명했으면 좋겠구나.'라고 배워갈 겁니다. 부모님이 AI 좀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